얘는 내 조카야. 네가 내 손주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굵은 빗줄기가 레스토랑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세차게 때렸다. 도시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회색빛 비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 창밖의 요란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나직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식기를 부딪히는 손님들의 기분 좋은 소음으로 가득 차 평화로운 섬처럼 보였다. 이 서연은 그 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빈잔을 채우고 다 쓴 접시를 치웠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의 부품처럼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상위 1%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아무렇지 않게 주문하고 수십억 원이 오가는 사업 이야기를 디저트처럼 즐겼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간혹 귀에 밝히는 단어들은 그녀가 속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인수합병 주가 조작 정계 로비. 그런 단어들은 그녀에게 낯설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테이블 위의 질서, 손님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리고 주방에서 새로 나올 요리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도시의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VIP 룸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 SJ그룹의 강진원 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존재감은 룸 안의 공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그는 몇몇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그 테이블을 전담으로 맡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물잔이 비기 무섭게 다가가 채웠고 그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무심한 듯 흘긋 쳐다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기세였다. 레스토랑의 고요한 분위기 속으로 빗소리가 점점 더 크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서연은 와인병을 들고 강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가던 중 그의 얼굴에서 미세한 경련을 포착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강 회장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자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다. 정적이 그리고 곧이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회장의 파트너들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고 매니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빨리 119에 신고 좀 해. 의사, 여기 의사 없습니까?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할 때 오직 한 사람 이서연만이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조용히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쓰러진 강 회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웨이트리스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강 회장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그의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기도를 확보했다. 매니저님,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해서 허혈성 뇌졸중 의심 환자라고 보고하세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 구급상자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평소의 과묵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녀의 모습에 허둥대던 매니저와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그녀의 지시에 본능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구급상자를 가져오자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혈압계를 꺼내 강 회장의 팔에 감았다.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강 회장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수천 번은 반복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매니저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불안하게 물었다. 이봐, 이서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다. 지금 이분의 뇌세포는 1분마다 수백만 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손을 놓고 싶으시면 그 책임이나 질 준비를 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환자 옆에 웬 젊은 여자가 전문가처럼 처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행동에 나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대원에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환자는 70대 남성 약 10분 전 갑작스러운 의식소실, 안면 마비와 편측 마비 증상 보임, 도착 직전 혈압은 220에 130, 허혈성 뇌졸중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정확한 의학 용어에 구급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구급대원들은 서연의 초기 대응 덕분에 환자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강 회장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했다. 강 회장의 일행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서연에게 물었다. 당신 의사입니까? 어느 병원 소속이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웨이트리스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을 매만지며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듯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레스토랑 앞을 떠나자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묘한 정적이 레스토랑을 감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말없는 직원으로만 여겼던 동료들과 매니저 그리고 겁에 질려 지켜보기만 했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저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넘어진 의자를 바로 세웠다. 마치 방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 재벌 총수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 그녀는 다시 레스토랑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행동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서울 최고의 VIP들만 이용한다는 SJ 의료원 최상층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간간이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진환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폭우를 뚫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강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병원으로 불러 모았다. 그 중심에는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강 회장의 손자인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는 미세한 움직임에서 그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할아버지도 그로 인해 발생한 그룹 내부의 혼란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에 있는 정체불명의 그 여자도 그는 이미 비서를 통해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전문 의료진처럼 응급처치를 해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내용이었다. 태민은 감상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와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그는 그 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어쩌면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고 혹은 SJ그룹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꽃뱀일 수도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나직하게 물었다. 그 여자 이서연이라고 했나? 뒷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지? 김 비서는 즉시 허리를 숙이며 보고했다. 네, 전무님.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서연은 29살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2년 전부터 라시엘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족 관계는 평범하고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나 전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비서는 잠시 말을 흐렸다. 태민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다만 모지 의료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마치 수련을 마친 전문의처럼요. 이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태민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녀를 할아버지 곁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주치의인 박 교수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강씨 일가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태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박 교수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기적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박 교수는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도착 전에 응급처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현장에서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덕분에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잘못된 처치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대체 어떤 분이 그런 처치를 하신 겁니까? 박 교수의 감탄 섞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다. 태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박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제국을 건설한 철인이 저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태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몇 시간이 흐르고 강진환 회장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회복 소식에 가족들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 회장이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바로 그 여자 이서연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쉰 목소리로 비서에게 명령했다. 나를 구해준 그 아가씨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게. 가족들은 당황했다. 특히 태민의 숙부인 강지훈과 그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은 이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지만 아버지의 관심이 온통 낯선 여자에게 쏠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강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곧 레스토랑 매니저를 통해 연락이 닿은 이서연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연은 빗물에 젖은 낡은 코트를 입고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강씨 일가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런 곳에 온 것이 처음인 듯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태민의 눈에 영락없는 연기로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이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목적이 뭐지? 원하는 게 돈인가? 얼마면 되겠나? 이런 연극은 당장 그만두고 원하는 액수나 말해. 그의 무례한 말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태미는 그녀의 그런 태연함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당신 같은 부류를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순진한 척 연기해서 동정심을 얻은 다음 거액을 뜯어내려는 속셈이겠지.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 태민을 제지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서연 씨와 함께 들어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강진환 회장은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병원 관계자, 심지어 복도에 몰려든 기자들까지 들으라는 듯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잘 들어라. 여기 있는 이서연 양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단순한 은인이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태민조차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진환 회장은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서연이 머뭇거리며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는 태민을 바라보며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이서연 양은 앞으로 우리 강씨 가문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손자 강태민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오늘부터 이서연 양은 SJ그룹의 예비 안주인이자 나의 손주며느리다. 그 말이 병실을 뒤흔들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경악과 혼란.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숙부 강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서연은 자신이 대체 무슨 상황에 휘말린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병원에서의 혼란은 서막에 불과했다. 강진환 회장의 폭탄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이서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김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별도의 차량에 태웠다. 그녀가 잠시 일했던 레스토랑에 들러 짐을 챙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입고 있던 낡은 코트와 그 안에 든 초라한 소지품이 전부였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물감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했다. 차량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진 평창동의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적인 요새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압도적인 크기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SJ그룹 총수 일가의 본가 강씨 가문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위압적인 풍경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현관 앞에는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경멸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거장들의 작품이었고 곳곳에 놓인 가구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전시된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서연은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자신이 마치 다른 종족의 생물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의 공기와 섞일 수 없는 투명한 벽에 갇힌 이방인이었다. 서연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의 몇 배는 될 법한 크기였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집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고립감과 불안감만을 안겨주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혀 원하지도 않는 역할을 강요당하게 된 것이다. 잠시 후 한 하녀가 그녀가 갈아입을 옷이라며 실크로 된 파자마와 가운을 가져왔다. 서연은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쓴웃음을 지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땀과 음식 냄새가 밴 유니폼을 입고 있던 평범한 웨이트리스였다. 강씨 저택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다. 아직 병원에 있는 강 회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긴 타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았다. 강태민은 상석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이프질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약혼 여인 윤채경이 앉아 있었다. 윤채경은 태산그룹의 외동딸로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적이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태민의 숙부인 강지훈과 그의 아내 박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간간히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에서는 음흉한 계산이 번뜩였다.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서연에게 상냥한 척 물었다. 이서연 씨라고 했나요? 듣자 하니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을 텐데 그 말에는 동정을 가장한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은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대답에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옆에 있던 윤채경이 비웃음을 머금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머 말은 참 잘하네. 그런데 서연 씨 격식 있는 자리에서의 식사 예절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는 걸 하긴 그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을 테니 이해는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비웃었다. 하녀들이 급하게 준비해준 원피스는 서연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겉모습이나 식사 예절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채경 씨, 진정한 품격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서연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윤채경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강태민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태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서연이 이 교묘한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내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당황하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전략가처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은으로 된 찻주전자 세트를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다. 서연 씨 마침 잘 됐네.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 먼지가 쌓여서 보기 흉하군. 내일 아침까지 저걸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도록 해. 손님을 대접하던 실력이니 이런 일은 아주 잘하겠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를 총수 일가의 예비 손주며느리가 아닌 하녀로 취급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주변에 있던 하녀들조차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찻주전자 세트로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을 집어들고는 박 여사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제가 이곳에 온 첫 번째 이유이니 회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제 역할이겠지요. 정성을 다해 닦아놓겠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되었다. 서연은 박 여사의 모욕을 회장님에 대한 충성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박 여사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격이 되어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정말로 밤을 새워가며 은식기를 닦았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녀만의 방식대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버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눈물이나 분노는 사치일 뿐이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결코 이 거대한 성의 화려함에 주눅들거나 그들의 경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강씨 저택에 발을 들인 후 며칠이 흘렀다. 이서연의 하루는 병원에 있는 강진환 회장을 보살피는 일과 저택에 보이지 않는 감시와 경멸을 견디는 일로 채워졌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 회장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을 직접 챙겼고 병원에서는 그의 재활을 도우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강 회장은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고 그녀를 향한 그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거나 혹은 제거해야 할 이물질 같은 취급을 받았다. 윤채경과 박 여사의 교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서연은 언제나 무심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적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특히 윤채경은 강태민의 약혼녀라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강태민은 서연에게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할아버지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윤채경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저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여사와 함께 서연을 저택에서 그리고 강씨 가문에서 영원히 몰아낼 더욱 확실하고 치명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연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를 가진 함정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목표는 서연에게 SJ그룹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난한 배경은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남편인 강지훈 상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신제품 개발 관련 2급 기밀 문서를 빼돌렸다. 그리고 윤채경은 사람을 시켜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마치 서연이 경쟁사인 태산그룹 측과 접촉하여 거액의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처럼 꾸몄다. 그들은 서연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박 여사의 한여를 시켜 그녀의 방에 증거물이 될 USB와 입금 내역이 찍힌 위조된 거래 명세서를 몰래 숨겨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오후 강씨 일가의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휠체어에 앉은 채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강진환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강지훈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깨졌다.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지훈은 마치 비통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 정보 유출의 배후에 우리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바로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이서연에게로. 윤채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서연 씨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밤에 몰래 통화를 하거나 외출이 잦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거기에는 서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의 입금 내역과 그녀가 경쟁사 관계자와 통화한 것처럼 조작된 통화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여사가 외쳤다. 설마 했는데 이서연 씨 방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녀가 손에 든 것은 기밀 문서가 담긴 USB였다. 모든 증거는 이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박 여사 부부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히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나.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윤채경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강 회장에게 매달렸다. 할아버님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차례로 쳐다볼 뿐이었다. 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냉철한 이성이 충돌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역시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의 정체는 결국 돈의 눈이 먼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나?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발뺌할 생각인가?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태민의 추궁에 그녀는 침착하게 반문했다. 전무님께서는 이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누군가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 놓은 것처럼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강태민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너무 완벽하다. 그렇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음모와 배신을 겪어왔다. 그의 감각은 이런 인위적인 상황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윤채경과 숙부 부부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과장된 분노와 안도감이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보았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결백한 자의 당당함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계산한 사기꾼의 대담함인가.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문제는 회사 내부 감사팀을 통해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서연 씨는 저택 내 자신의 방에서 근신하도록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금지한다. 그의 결정에 강지훈과 윤채경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태민이 즉시 서연을 경찰에 넘기거나 쫓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태민은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하며 회의에서 나온 모든 증거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홀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운 상대였다.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자신의 방에 사실상 감금된 이서연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정원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올가맨 함정의 구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상대는 너무 서둘렀고 증거는 너무 완벽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다. 진실은 언제나 조각나 있고 불완전한 법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는 증거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작품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벽한 작품에 숨겨진 아주 작은 균열 실오라기 같은 단서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최근 며칠간의 기억을 필름처럼 되감았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 대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그러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증거물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였다. 박 여사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중년의 하녀가 청소를 하겠다며 그녀의 방에 들어왔었다. 평소와는 달리 그녀는 방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고 서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당황하며 창틀에 먼지가 많아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물로 제출된 USB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낯익은 라일락 향수 냄새. 그것은
바로 그 하녀가 늘 사용하던 향수였다. 단서가 잡혔다. 하지만 이 방에 갇힌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조력자, 정확히는 이 사건의 조사 책임자인 강태민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문을 지키는 경호원에게 강태민 전무와의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처음 경호원은 규정상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서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에 대한 진술이며 이 요청을 묵살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무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전하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경호원은 결국 김비서에게 연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민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의 방에 나타났다. 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무슨 수작이지?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건가? 서연은 그의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변명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또 다른 가설입니다. 저는 전무님께서 진실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전무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 하녀에 대한 이야기와 향수 냄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사실과 합리적인 추론만을 제시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제 방복도를 비추는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녀의 최근 금융 거래 내역도 함께요. 무언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와 날카로운 추리력에 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미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는 점에서 함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서연의 진술은 그의 의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고 즉시 김비서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감사팀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왔다. 서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CCTV에는 그 하녀가 서연의 방에 들어간 후 거의 10분 가까이 머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녀의 차명 계좌로 최근 박 여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정적으로 하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똑같은 라일락 향수와 함께 이번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이 발견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민은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즉시 두 번째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훈 부부와 윤채경은 이번에야말로 이서연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회의실에 나타났다. 강진환 회장도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태민은 아무런 설명 없이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틀었다. 하녀가 서연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하녀의 계좌 입금 내역과 대포폰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다. 윤채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크린과 태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민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팀이 새로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숙모님 그리고 윤채경 씨, 이제 누가 진짜 배신자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발각되자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저 천한 것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와 함께 겁에 질린 하녀가 들어왔다. 하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 여사의 지시를 받고 USB와 서류를 몰래 방에 숨겼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울면서 털어놓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욕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고 윤채경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강진환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손자의 약혼녀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경로했다. 그는 박 여사와 강지훈에게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하라고 명령했고 윤채경에게는 태산그룹과의 약혼을 재고하겠다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맛보는 처절한 실패의 순간이었다. 소란이 모두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는 강태민과 이서연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서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짧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나 교활한 사기꾼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부서졌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전무님께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불신과 경계심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묘한 신뢰와 암묵적인 존중이라는 새로운 감정의 토대 위에 서게 되었다. 강태민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낯선 여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암투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가족 회의에서 벌어진 폭풍 같은 사건 이후 강 씨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더 가까웠다. 강지훈 상무부부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저택 별채에 칩거하며 두문불출했고 윤채경은 파혼 위기에 몰린 채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의 실패는 이서연의 입지를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저택의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SJ그룹의 후계자인 강태민의 신뢰를 얻고 총수인 강진환 회장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서연과 태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의 날선 경계심은 사라졌다. 태민은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정함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파트너처럼 강 회장의 건강 회복과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태민은 회사 일에 대해 서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서연은 의료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강 회장의 상태에 대해 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뱀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특히 윤채경에게 이 굴욕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이서연이라는 미천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단순한 함정으로는 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서연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박 여사와 비밀리에 다시 손을 잡았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이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그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주고 업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알아내줘. 저렇게 똑똑하고 비범한 여자가 왜 레스토랑에서 접시나 닦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란 말이야. 정보원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출신 학력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그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개명된 것이며 그녀의 본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본명을 단서로 그는 마침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되었다. 정보원이 윤채경과 박 여사 앞에 내민 서류 뭉치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류에는 닥터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던 천재 신경외과 의사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사건, 즉 의료사고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몇 년 전 유력 정치인의 뇌수술을 집도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고, 당시 모든 책임은 집도이었던 이서연에게 돌아갔다. 공식적인 조사 기록에는 그녀의 치명적인 판단 실수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사건은 조용히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일로 그녀는 사실상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던 것이다. 윤채경은 서류를 읽으며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완벽한 무기였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의사. 그런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강진환 회장의 곁에서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론은 들끓을 것이고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당장 그녀를 내쫓으라고 압박할 것이고 강 회장조차도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는 그녀를 감싸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SJ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어떻게 비치느냐였다. 그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유명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한 기자를 매수했다. 그리고는 사건의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자료들을 넘겼다. 마치 이서연이 실력도 없는 돌팔이 의사였으며 돈과 명예를 위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조작했다. 기사에는 환자 죽인 의사 재벌가 손주 며느리로 신분 세탁, SJ그룹, 총수 돌팔이,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다. 와 같은 충격적인 제목이 붙여질 예정이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윤채경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녀는 유리잔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서 영원히 썩게 될 것이다. 한편 매수된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사 문장을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엄청난 특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 폭탄이 터져 나올 내일 아침의 혼란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고요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해가 뜨기도 전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온라인 세상을 폭격했다. 충격 단독. SJ그룹 예비 안주인 알고 보니 환자 죽인 돌팔이 의사.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이서연의 과거 사진 그리고 의료사고 기록을 교묘하게 편집한 내용이 기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이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강 씨 저택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상태가 되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별채에 칩거하던 박 여사는 기사를 확인하고는 통쾌함에 가까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윤채경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느긋하게 아침 뉴스를 시청했다. 모든 채널에서 이서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이서연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SJ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이른 아침부터 주주와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언론사 기자들은 회사 정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강태민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의 공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사무실 스크린에 떠 있는 주식 시세표는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김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보고했다. 모든 이사들이 격앙된 상태로 전무님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 모니터에 떠 있는 기사를 응시했다. 이서연 치명적인 판단 실수로 환자 사망케,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서 거액의 합의금으로 사건 무마. 기사의 모든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이성에 밝혔다. 그는 지난번의 함정 사건을 통해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지만 이 기사는 달랐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물론 그 사실이 어떻게 포장되고 왜곡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환자가 그녀의 수술 중에 사망했다는 핵심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위기였다. 한편 저택에 남아있던 이서연은 이 모든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되었다. 평소처럼 강 회장의 아침 식사를 챙기던 그녀에게 한 젊은 하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화면 가득 채운 자신의 얼굴과 살인 의사라는 끔찍한 단어를 본 순간 서연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잊으려고 묻어버리려고 발버둥 쳤던 끔찍한 과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되살아난 것이다. 그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멈춰버린 심장 박동 소리, 유가족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온몸을 떨었다. 아무리 강한 척 버텨왔지만 이 상처만큼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깊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과 영혼을 모두 파괴했던 사건이었다. 그녀는 결코 환자를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었다. 하지만 병원과 유력 정치인이었던 유가족은
모든 책임을 갓 30을 넘긴 젊은 여의사에게 떠넘겼고 그녀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 되어 그녀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강태민이 굳게 닫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결국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어두웠고 서연은 창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공허한 눈동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태민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사 내용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미한 실망감과 상처가 어렸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물어봐 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냉정한 사실 확인뿐이었다. 그들 사이에 겨우 쌓아 올렸던 신뢰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환자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고 자신이 그 수술의 집도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가 어떤 변명을 한들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강태민은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깊은 실망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 유일한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마저도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강태민이 등 돌려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그의 마지막 차가운 질문은 이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다. 그녀는 그가 다를 것이라고, 최소한 진실을 들으려고는 할 것이라고 아주 잠시나마 기대했던 스스로를 비웃었다. 결국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는 신의 손이라 불리던 의사로서의 명예를, 그리고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어둠 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침잠했다. 다시는 떠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깊고 차가운 바닥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녀의 귓가에 문득 한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몇 년 전 수술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환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늘 그녀에게 고맙다고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다행이라고 말하던 자이디안 노신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바로 강진환 회장의 목소리였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서연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음해한 세력들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을 믿어준 강 회장이 위험에 처했고 SJ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 환자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민이었다. 그가 자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를 설득해야만 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앞에 조용히 다가가 섰다. 인기척을 느낀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녀의 모습에 순간 놀랐다. 절망에 빠져 있던 텅 빈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태민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제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환자는 유력 대선 후보의 아버지였고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희귀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병원 측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 정연했고 그 안에는 피해자의 절절한 감정이 아닌 진실을 증언하는 자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침묵을 강요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저는 환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저들의 거짓말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보여주었던 비상한 통찰력 숙부 내외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했던 대담함. 그리고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이 강인한 의지. 이 모든 것이 실수로 환자를 죽인 돌팔이 의사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그녀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결백을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 말을 믿는다고 치자. 뭘 할 수 있지? 이미 여론은 당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묻어났지만 그것은 이전의 냉정한 비난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 제기였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의 그 사건을 재조사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SJ그룹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여론에 밀려 그녀를 내치고 그룹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이것은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여자 이서연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회사 내에서 가장 유능한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정보 분석팀 인원들을 극비리에 소집해. 보안 등급 최상위 프로젝트다. 그리고 과거 한성병원에서 있었던 의료사고 관련 자료, 전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긁어 모아.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하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반격을 위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마침내 하나의 운명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SJ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들의 플래시는 마치 잠재된 폭풍처럼 번뜩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강지훈 상무와 윤채경이 있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서연 스캔들을 빌미로 강태민을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고 마침내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강지훈은 비통한 표정의 가면을 쓴 채 연단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이번 사태로 그룹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역설했다. 그의 모든 발언은 교묘하게 강태민의 판단 착오와 무능함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SJ그룹이 한낱 근본 없는 여자의 농간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강태민 전무의 독단과 오만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윤채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여론은 완전히 그들 편이었고 주주들의 분노는 강태민을 향해 있었다. 이제 곧 강태민 해임안이 상정되고 가결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승자가 되어 당당하게 SJ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승리를 예감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의 이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웨이트리스나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군처럼 비장하고 결연한 기세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두 사람의 등장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강지훈과 윤채경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강태민은 이서연과 함께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연단에 선
강지훈을 밀어내듯 자리를 차지한 강태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을 해임하려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장내를 휘어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SJ그룹을 좀먹고 있던 진짜 배신자들과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세력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윤채경의 비서가 이번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서 윤채경의 통화 녹취록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윤채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태민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를 통해 강지훈 상무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이용해 경쟁사에 내부 정보를 넘기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하여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역스캔들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강지훈과 윤채경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민은 마침내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과거 의료사고의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이서연을 돌아보았고 서연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영상 속에는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몇 년 전 이서연의 수술에 참여했던 수간호사였다. 강태민의 비밀조사팀이 해외에 숨어 지내던 그녀를 찾아내 설득한 것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날 환자의 죽음은 이서연 선생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희귀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이였던 과장은 유력 정치인이었던 유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모든 책임을 가장 젊은 의사였던 이서연 선생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술 기록지는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병원은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저를 해외로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은 강당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서연은 환자를 죽인 의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조직적인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의심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경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환자와 진실을 감춰야 했던 간호사,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럼에도 잃지 않았던 의사로서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과 윤채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그들을 강당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서 강지훈 부부와 윤채경을 배임 명예훼손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SJ그룹 차원에서 이서연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은폐한 한성병원과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한편의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연단위에는 강태민과
이서연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이 일으킨 정의의 폭풍이 휩쓸고 간 아수라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진실은 다음 날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뒤흔들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어제까지 살인의사라며 비난했던 이서연을 거대 권력의 희생양 신념을 지킨 의사라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부부와 윤채경의 몰락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의 비리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결국 그들은 모두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진실을 은폐했던 한성병원 역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고 병원장은 구속되었으며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정치인은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만 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강씨 저택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SJ그룹의 주가는 기적적으로 반등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강태민의 리더십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그의 후계자 자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라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느 날 오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강진환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이서연과 강태민을 불렀다. 그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병실에서 너를 내 손주며느리라고 선언했을 때 모두가 나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보았다. 혼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내 눈빛에서 평범함을 넘어선 강인한 영혼을 말이다. 내 손주 녀석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이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직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태미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넓은 정원을 나란히 걸었다. 한때는 서연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 공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 보았다. 미안했다. 너를 믿지 못하고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줬던 것. 그리고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용기를 줘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하고 불안했던 속내를 모두 드러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모두가 저에게 등을 돌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고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겪었던 시련과 위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쌓아 올린 견고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아버님의 폭탄 선언으로 시작된 관계였지. 처음에는 그저 우릴 묶어두려는 계약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으로 가져갔다. 이서연,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묻고 싶다. 내 옆에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나.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여급 재벌가 손주 며느리가 되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서사로 완성되고 있었다. 얼마 후 이서연의 의사 면허는 완전히 복권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병원들에서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모두가 그녀가 화려하게 의료계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S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SJ희망의료재단. 그 목적은 과거의 자신처럼 거대한 권력과 시스템의 폭력 앞에 희생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고 의료계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서연은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한때는 억울한 피해자였던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과거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속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힘있는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객석 맨 앞줄에서 강태민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언론은 그녀를 더 이상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신념의 의사, 희망의 개척자라고 불렀다. 연설을 마친 서연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우연한 하룻밤의 사건으로 시작된 인연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넘어 이제 하나의 단단한 운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차가운 재벌 후계자와 상처 입은 천재 의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